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를 달성하면서 결선 없이 새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랜만에 어퍼컷 날리면서 만여 명이 넘는 당원들 앞에서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부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어제 선출된 6명의 지도부는 모두 친윤으로 채워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아마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일 텐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모두 힘차게 윤석열을 연호해 주십시오. 윤석열! 벌써 당선 1주년이 됐습니다.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단 대표로 김기현 후보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 총선 앞설 이룹시다. 연대와 고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당선자.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여당이 1년 만에 윤 대통령 직할 체제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당대표의 김기현 의원이 뽑혔고 과반 넘게 득표했습니다. 53% 득표로 과반 확보했다. 지도부 전원 친윤,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까지. 그리고 한겨레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용산 출장소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다소 좀 비판적인 그런 제목의 보도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4선 원내대표로 대선 승리에 한 몫을 한 김기현 후보, 낮은 인지도를 윤핵관으로 채워 넣었다. 그래서 이 윤핵관들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한 번 김기현 당대표의 숙제로 남긴 했습니다. 자, 어제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투표를 한다는 행위는 논쟁의 종지부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논쟁이 있었죠? 이 선거는 원래 6월 달에 치러야 될 선거입니다. 전당대회는 원래 네. 임기가 2년이거든요. 당대표 임기가. 그래서 전임 당대표, 즉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6월이기 때문에 6월에 치러져야 될 선거가 3개월이나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준석 전임 대표가 만들어낸 공방 때문이죠. 논쟁은 어떻게 벌어졌냐? 자, 당대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리다. 아니다. 당대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더라도 당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어저께 다수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역할은 일사불란하게 일단 국정 운영의 초기니까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린 그런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 52.93%, 53%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소 좀 실망스러운 결과겠죠. 본인에게는 23.37%, 결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2등의 선거 결과도 아니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선전했습니다. 14.98%, 15%의 득표율을 올리면서 나름 자신의 인지도도 높이는 그런 선거였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더군요. 자,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8.72%였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고, 자, 두 번째 최고위원 투표 결과입니다.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김용태, 허은하, 천하, 용인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는데 둘 다 낙선했습니다. 마지막 청년 최고위원 보겠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자, 장해찬 이사장이 지금 청년 최고위원으로 55%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기인 후보 2등 했지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과반 득표 예상했습니까? 김기현 후보의 과반 득표? 김현주 대변인님? 요번 사실 선거 결과의 예측을 놓고 각 캠프 측에서는 각자 아전 인수격으로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투표율 높은 것, 네. 그리고 이제 당원의 규모가 확대된 것, 이런 것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만 사실상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냐 보다는 결선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곧 과반이 넘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더 크지 않았었나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기존과는 너무나 환경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던 지난 1차 전당대회 때는 그 당원의 규모가 30여만 명이었고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되던 2차 전당대회 당시에는 57만여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84만여 명이 되니까 거의 러프하게 보면 이제 배 정도씩 이렇게 올라간 네네네. 건데 그렇다면 이 표심이 과연 어떻게 결집이 될 것이냐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 당원의 조성 역시도 사실상 영남이나 고령 연령층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이 굉장히 수도권이 확대되고 청년층도 많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또 어떤 표심을 보여줄 것인가도 또 예측하기 어려운 한 가지 요소였기도 했습니다. 네네. 당원 100% 투표도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이고 또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55.1%에 이르러서 46만여 표가 이제 투표에 던져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을 당시에 나경원 후보가 당심에서는 앞섰습니다. 근데 1, 2등간 표차가 6천여 표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총 규모가 46만여 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약간만 쏠려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서 상당히 저는 예측 불가였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고 이 정부가 앞으로 성공적이기를 기원하는 당심이 아주 일체화되면서 모여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결과? 저는 갑작스럽게 생각난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좀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준석 당대표 전 당대표죠. 네. 에 대한 윤리위 징계 게시가 된 게 찾아보니까 지난해 4월이더라고요. 딱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되면서 이제 결국은 대통령 좋게 얘기하면 집권 초기에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한 당대표를 만들겠다. 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말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윤심의 뜻을 받드는 당대표를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지면서 거의 한 1년이 다 돼가지고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룰도 많이 바꿨고 네. 그 사이에서 룰을 100%로 바꾸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결국 출마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입장을 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던가요? 되게 신랄하게 좀 비판하셨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공천 협박이 시작된다. 공천 협박이요? 예, 협박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러면서 이제 민주정당으로서 건전한 경쟁은 이제 사라졌다. 네. 힘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투표율이 높은 만큼 또 이제 그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모함들이 당신들이 확실히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은 1차로 표를 몰아준 것 같고요. 그걸 잘 뭐 지금 다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네. 힘은 모아질 텐데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우려하는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를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부터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될 텐데 당직 인선도 그렇고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매끄럽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7년 만에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직접 찾아서 당의 화합을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입니다. 자, 김기현 신임 당대표 역시 수락 연설을 통해서 똘똘 뭉쳐서 총선 압승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목표는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리고 셋째도 오로지 민생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민의힘 만세! 윤석열 정부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기현 당대표 가장 큰 이제 목표는 내년 총선 압승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원만하게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김재진 변호사님. 민주당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반응이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당대표가 정식으로 되셨으니까 네. 또 이제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또 야당과의 어떤 협조 관계 또 이런 대화나 이런 거를 잘 이끌어가는 것도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당연한 제안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이제 뭐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민주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조금 이번 선거에 어떻게 보면 좀 이 대표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의 어떤 축제인데 네. 제가 조금 좀 아쉬운 게 이 당의 축제를 좀 이제 이웃에선 축하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이제 뭐 대통령이 장악을 한 당이다. 뭐 부도덕하다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좀 어떻게 이렇게 남의 집 잔치에 이렇게 제밥을 좀 뿌릴 수 있나 좀 이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좀 초반에는 네. 좀 상호 좀 협조를 해가면서 좀 대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초반에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런 기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떤 정치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쨌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스킨십을 강조해온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하고의 어떤 관계는 당연히 뭐 긴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기존에 있던 약간의 어떤 비판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뭐 그대로 뭐 하명을 받을 것이다, 뭐 출장소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런 비판들을 잘 이겨내고 좀 건전한 이런 관계를 좀 유지하는 거, 이런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내긴 했습니다. 민생 해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긴 했는데 어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직후에는 민주당에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는 없었다. 축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에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 어렵다. 여당을 장악한 대통령만이 남아있다.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퇴행을 목도하며 한탄스럽다. 그래서 축하해 줄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부터 김기현 후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들을 쓰러뜨렸으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오늘로써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습니다.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이렇게 혹평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덕담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나 정치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렇게 각을 세운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 씁쓸함을 남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민심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아예 룰을 바꿔버렸죠. 나경원 의원 출마 굉장히 강력하게 의사표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주저앉혔습니다. 초선들은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기는커녕 대통령실을 지원하는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는 행정관들이 직접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녹취가 나오기도 했었죠.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사실상 겁박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노정을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박수만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엄중한 자기 반성은 최소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지 대변인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남이 잔치상을 잘 차려놨는데 거기다 대고 먹을 거 없다 이상의 지금 이야기 폄훼하는 그런 논평이 나왔는데 사실상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는 가볍게 김기현 당대표의 그 당선을 축하한다. 뭐 그 정도로 의례적인 논평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 굳이 또 허수아비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논평을 내실 필요가 있었나. 뭐 정치에도 역시 뭐 상식과 예의라는 것이 있고 또 금도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아무리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까지 이렇게 아주 예민한 반응을 내놓았어야 하는가. 그것이 더군다나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불리우는 민주당에서 나올 논평이었는가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수석 대변인 논평은 그 논평대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은 우리가 야당이니까 야당이지만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랄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 차이 있었고요. 어제 그 전당대회 현장에는 우리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직접 가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재명 대표까지도 축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저 논평 하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를 뿌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 김기현 대표께서 좀 전에 보면은 이제 목표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뭐 셋째도 민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집단끼리 정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도 여러 차례 주문했듯이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하는 게 여야 관계가 좋아지고요. 김기현 대표가 다짐한 대로 정말 민생 챙기는 이제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1년간 해서 뭐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이제 몰아내고 했으니까 정말로 허송세월한 1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민생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 직후에 나왔던 메시지, 안호영 수석 대변인의 입장으로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놓고 좀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이례적인 것이었고 만약 다른 후보가 됐다면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민주당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입지가 다소 좀 쪼그라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요. 2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득표율이 김기현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앞날이 어두워졌다라는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안 후보가 뭔가 불만이 좀 있었는지 혹은 다소 좀 아쉬움이 크게 남았는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수락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또 떠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 모습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국하겠습니다. 국이요. 네. 자.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래 굉장히 못합니다. 예. 한 소절만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네, 안철수 의원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분석 기사들이 꽤나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 위기의 계절, 매일경제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의미 있는 2등도 사실상 불발됐다. 결선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2등도 의미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 전당대회 직전에 황교안 후보와 함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하면서 또 한 번 대립각을 세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 행정관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건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목표가 만약에 이 당에 정말 뿌리를 박아서 대선 후보를 대선 후보는 뭐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게 이 당의 후보로서, 네. 그렇다면 당연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고소 고발을 취하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건 어쨌든 축제입니다. 그러면 축제가 끝난 후에 그것이 여운이 남아서 계속 당 내에서, 그러니까 상대당도 아니고 당내에서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지금 결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입장은 뭐냐면 바로 D-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총선과 관련해서 네 달이 바로 총선이에요. 그러면 각 당마다 공천 룰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조금 이따 만들어질 때고 혁신 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될 때고, 그런데 여기서 전당대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끝난 이 경선을 두고 계속 어떤 고소고발을 법적 판단으로 지금 가져간다면 자신의 어떤 목표, 즉 이 당의 뿌리를 받고 이 당의 세력화를 해서 내가 그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이 경선을 하려면 이 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뚜렷이 하라. 이 당이라면 이 당내에서 분란을 계속 일으키는 것을 아마도 당원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줄어든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여러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사실상의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뭔가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또 그 당시에는 침묵했고요. 막판에 거의 투표도 완료가 된 이후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네. 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겠다, 자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좀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고 과거의 어떤 선례를 다시 한번 좀 환기하게끔 해서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줬구나.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다는 이 지형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해서 정치적 입지가 열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리를 떴다는 것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낙선했다 하더라도 졌다 하더라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 또 그 자리에서 수락 연설까지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안철수 의원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이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 이상한 게 아니고 저러면 안 되죠,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그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한 다음에 네. 선거 당일날 미국으로 이렇게 출국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네. 정치적 자산도 갖고 계시고 장점도 많은데 저런 모습은 설사 뭐 욱해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마 지지율이 득표가 상당히 낮으니까 실망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범하게 앉아서 수락연설을 듣고 진짜 축하해 주는 게, 물론 뭐 뒤에 메시지는 냈습니다만 하는 게 맞고요. 아까 말씀 나온 대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또 이제 의원이 위기가 왔는데 또 뭐 한 25% 가까운 득표를 하긴 했어요. 지금은 또 본인 하기 나름인데 저는 일단 그 국민의힘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좀 상황이 다르고 체급은 조금 다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그런 역할을 했고 결국은 뭐 정권까지 차지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야 당연히 목표가 다음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본인의 세를 불리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거 막바지에 그 당일 전날이었죠. 네, 전날이었습니다. 전날에 황교안 후보와 같이 이제 대통령실 당무 개입이죠. 네. 그 행정관들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뭐 증거들 또 모아서 싸우겠다고 한 거 보면은 대통령은 또 어제 그 정말 전당대회 축제장에 오셔가지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저는 뭐 누구 지명하는지 대충 알 것 같더라고요. 지목하는지. 그래서 이미 이제 각을 세웠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기를 보여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행보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걸 본인도 알고 그걸 잘 수용하면은 좀 더 나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이준석 전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계 또한 전원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당대표는 천하람 후보를 밀었지만 천하람 후보 선전했지만 3위에 그치면서 당대표가 되지 못했습니다. 최고위원회도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용태, 허은하 8명 중에 6등과 7등을 했습니다. 10.87%, 9.9%. 실망스러운 결과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이기인 후보가 지금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는데 18.71%. 뭐 표를 적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장해찬 이사장이 워낙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두 사람의 표차가 36.45%포인트나 났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결국 이래서 천하람, 천하용인의 이 네 사람이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뼈아프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모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최근에 국민의힘 당원 수가 거의 뭐 80만에 육박하고 더군다나 그 중에 이제 젊은층 20, 30대 그 당원들이 많이 입당했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에 선거 결과를. 근데 그 선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원인은 이제 두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 어떤 젊은 세대의 어떤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이런 신선하고 참신한 이런 뭐 정책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네거티브 정치로 계속 몰아갔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의혹도 어느 정도는 이제 검증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뭐 한두 번 뭐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선거 끝까지 몰고 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남은 거는 뭐 네거티브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받은 것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참신한 청년 정치인들이라면 뭐 네거티브에 몰입하기보다는 좀 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구태 정치로 회귀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친윤이다 해서 뭐 그거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상황은.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에 나오신 분들 중에 뭐 공공연히 개파를 언급한 쪽은 이준석 대표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이준석계라는 뭐 명칭을 쓰면서 지금 뭐 천하용인이라고 이렇게 뭐 본인들이 스스럼 없이 자기의 어떤 개파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국민들은 이런 개파 정치에 굉장히 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젊은 이런 정치인들이 오히려 구태 정치를 또 답습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네거티브 이런 전략 그리고 이런 개파 정치에 몰입된 부분 이런 게 아무래도 당원들의 어떤 그 마음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2의 이준석 사태는 없어야 된다는 어떤 당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젊은 층이 많이 당원으로 유입되면서 뭐 다소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 기대는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이제 태영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그렇습니다. 당초 민영삼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있었는데 네. 탈락을 했어요. 네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흐름을 보면 네. 태영호 후보의 약진이 거의 선거 막바지에 막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금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네 후보 그 당선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세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이제 친윤 그룹들에서 1순위는 누구 찍고 2순위는 누구 찍자 뭐 이런 식의 어떤 1, 2순위의 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건 예입니다. 첫 번째는 김재원, 두 번째는 김병민, 아니면 첫 번째는 조수진, 두 번째는 김병민 뭐 이런 식의 어떤 조합들에 오르내리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한 번도 그런 조합에 거의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네. 스스로 사실은 선택된 사람.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지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북한의 어떤 도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태영호 후보에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 두 번째는 부인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부인의 어떤 스토리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북한에서 가문 있는 그 백두혈통 말고 그 빨치산에서 함께 김씨 일가 함께했던 그런 그 집안의 아주 유력한 딸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왜 월북을 했는가 우리가 뭐 이런 스토리들이 또 언론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4.3 사태에 대한 어떤 발언이 당내에서 뭐 물론 당외에서는 국민들에게 뭐 일부 국민들에게 또 반감을 줄 수도 있지만 당내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자신의 어떤 소신 있게 계속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몇 가지들이 굉장히 태영호 후보를 띄우게 만든 어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민영삼 후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사람은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 코너에서도 TV조선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제목이 있었잖아요. 왜 1위 유튜버가 1위 뭐 이런 식의 그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즉 어떤 일부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도리어 득이 아니라 독이 된 케이스. 즉, 내가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딴 사람들을 밀어줘야지. 다른 뭐 친윤을 밀어줘야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도리어 선거 막판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탈표를 통해서 사실상 이 대표에게 경고장을 날린 비명계 움직임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압박을 위한 집단 행동에까지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면 안 되고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이 돼야 돼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당대표가 뭐 결심해서 내가 내려오겠다. 그럼 만약에 민심이 다 돌아서 갖고 우리가 내년 총선 어려워지겠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군주 민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대안이 있느냐 이 얘기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대안이 있느냐, 구심점이 있느냐, 뭐 누가 오느냐. 저는 그거는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고 자꾸 이제 약간 그루밍하는 건데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집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신문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재명 결단하라. 집단 행동 불사하겠다는 비명계들. 앞서 김종민 의원 목소리 들으셨죠? 뭐 대안이 없다 이런 거는 그냥 지어내는 말이다. 대안은 당연히 생기게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명계 강성 지지자들이 일명 개딸로 불리는 사람들이 어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에게 떡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단일 대오로 이기는 민주당을 원한다. 이렇게 썼고 민주당 전원 의원에게 떡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자, 떡 사진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지금 보는 게 그 선물을 돌렸던 떡의 모습인데 뭐 가운데에도 또 한 번 그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떡 안에도 백설기에도 그 글귀가 적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슈퍼맨처럼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또 그려진 요것도 있었습니다. 슈퍼맨 복장한 이재명 캐리커처 사진도 눈길을 좀 끄는 사진이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어떤 의미로 떡돌림을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아마 저도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한 커뮤니티에서 한 며칠 전인가요? 뭐 한 분이 한 1,000원씩 우리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뭐 고생도 하고 하니 떡을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가서 일일이 돌리고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비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그래 문자 폭탄 이런 것보다 훨씬 낫다. 떡 주고 이렇게 같이 얼굴 마주보고 당원들이 와가지고 또 격려도 해주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런 부분들은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뭐 꼭 이재명 대표 지지자 아니더라도 다른 뭐 의원의 지지자라도 의원들한테 떡도 돌리고 우리 대변인실 좀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저는 근데 좀 전에 이제 김종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른바 지난 2월 27일 날 있었던 체포동의안 이제 그 투표 과정에서 대거 이탈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이죠. 그
이 상황은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제는 진정 국면이 됐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물론 뭐 가표를 가결을 하신 분들이 속마음까지 바꿨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더 강화되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꽤나 많이. 일단은 저는 이제 근거로 보는 게 뭐냐면은 어제 이제 더 좋은 미래라고 네네. 한 60분 정도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성향의 의원들이 있는데 연구 모임이니까요. 뭐 네. 개파 모임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거의 60분이니까 우리 민주당이 한 3분의 1을 넘지요. 네네. 근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입장을 냈어요. 그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혁신과 당내 이런 불신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찾아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많은 언론도 그렇고 방점은 지금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고 우리도 당의 분열을 막는데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본인들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이제 밤에는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네. 민주당의 길 의원들이 한 10여 분이 또 만찬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도, 예. 그 자리에서도 대표 거취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논의 끝에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분, 제가 볼 땐 두세 분 정도 현역 의원들이 이제 방송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 당내 기류는 그게 꼭 뭐 이게 완전히 뭐 비명의 그 뭐 불만이랄게 해소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2월 27일 날 생겼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습 국면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더 좋은 미래 의원들이 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지금 당 대표도 의원들도 만나고 계시고 또 원내대표도 여러 이제 선수별로 예.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부의 수습하려는 노력들이 뭐 전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좋은 결과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의 모습들 지금 보여지는 것과 또 다른 면이 또 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느 정도 이게 진화되어 가고 또 정리도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떡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친명계 강성 지지층에서 의원들에게 준 떡이기 때문에 비명계를 향해서 좀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떡을 보고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들도 달렸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한 의원들은 이 떡 먹고 체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종민, 이상민, 이원우 이 사람들이 이제 개딸에게는 비판의 대상들이죠.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하니 역겹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떡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이 속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딱 들어맞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이거죠. 이 속담은 사실 굉장히 포지티브한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행동을 먼저 이렇게 무엇이가 좋게 하면 마음마저도 사실 따라간다. 마음도 바뀐다. 네네. 즉 그 미운 감정이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더 잘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도리어 이런 토를 달지 않고 진짜 비명계에게 이런 그 개딸이든 강성 지지자들이 떡을 돌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명계도 사실 한번 웃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이 정치라는 건 한번 이렇게 여유를 갖고 서로 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정치의 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떡을 준 마음까지는 괜찮았으나 그 다음에 여기에 약간 저주 같은 그런 표현들은 정말 오게 튀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성 지지자들은 최근 김종민 의원을 콕 집어서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윤 변호사님, 뭐 김종민 의원이 아예 공공의 적이 돼버렸네요. 김종민 의원이 당내 쓴소리를 많이 하고 네. 있기도 하고요. 뭐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강성 지지층들이 뭔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민주당의 주류의 의견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뭐 그렇겠죠.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뭐 수박이라는 그 단어조차 이재명 대표가 쓰지 말아줄 것을 좀 당부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련의 강성 지지층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상 당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나아가서 사실상
다른 당을 돕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어쨌든 언급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이제 완전히 잦아들까 이런 의구심은 들지만 이게 건전한 민주주의에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성 지지자들은 30의원의 의정 보고 활동하는 그곳에도 찾아갔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미디어월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의원이 의정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찾아간 겁니다. 압력을 좀 느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중산층이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승리의 제일 요건이다.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민감하거나 예민한 질문에 또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풀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30의원을 찾아갔던 이 지지자들은 과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잼잼 자봉단.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그래요? 오늘 잼잼 자봉단 네, 1주년 네. 아니 생일날이다. 네, 생일. 한국사. 돌날이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김진희 변호사님, 일단 이재명 대표도 뭐 좀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김진희 변호사님 많이들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네, 일단 뭐 뉘앙스는 뭐 자제해달라 이렇게 뭐 네. 형식적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그 뭐 내용을 보면 실제로 정말 이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제대로 하시고 있는 건지 그건 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강성 지지층이 좀 소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어떤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팬덤 이런 팬덤들이 이 민주당의 다수가 아니라면 지금 이 국회에서도 뭐 30표 정도 이탈표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139명의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했거든. 거기에 이제 부결표를 던졌거든요. 그러면 169석 중에 139면 아주 절대 다수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절대 다수가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강성 팬덤에 어떤 끌려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이 팬덤이 건전한 팬덤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BTS의 아미가 있듯이 그런 건전한 팬덤이면 좋은데 뭐 그러니까 컨텐츠가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강성 지지자들은 약간 좀 잘못된 전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 정권에 네. 굉장히 좀 핍박을 받고 있다. 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혐의를 벗고 최종적으로는 뭐 차기 대권을 쥘 것이다. 그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다죠. 어디서 네, 그런 네. 천박한 단어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검찰이 꼭지를 아직 따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좀 비상식적인 행동들 쉽게 얘기해서 이 어떤 사유가 물구나무를 서는 거거든요. 근데 잘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 혐의가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검찰 수사는. 지금 뭐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위례, 그다음 성남 FC, 그다음 대북 송금 사건, 거기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 수많은 사건들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거지 정권의 핍박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자분들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중요한 당인데 이 전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핍박을 받고 있냐 이 질문이 아니라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그 수많은 혐의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건의 형사 혐의도 좀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수많은 혐의들을 지금 받고 조사를 받고 피의자가 돼 있나? 이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연일 당 내홍 수습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 어제는 어떻게 했는지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범국민대회 직접 참석하시나요? 좀 두고 봐야겠는데. 민주당이긴 해서 그 방송안 관련해서 대표님이 먼저 좀 입법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미래 의원님들이랑 간담회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 어제도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아마 오늘도 얘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5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가 다시금 또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이런 얘기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소가 되면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고, 실제 그때는 당직을 내려놨습니다. 뭐 이제 당연직 당무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연직 당무위원 자리를 내려놓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에서는 대표직 움켜쥐면 민심이 떠난다, 이렇게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아마 당 대표직을 앞으로도 쭉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또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다른 건 뭐냐면 권력의 차이가 다릅니다. 당대표랑. 당무위원과 당대표를 어떻게 함께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대표라는 권력은 더군다나 총선 직전에 있는 당대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현역 의원 40명의 그 물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그때는 단 한 가지 사건이었어요. 이 기소된 사건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뒷배를 봐줄 수 있는 어떤 혐의가, 아까 흔적이, 그러니까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만배 의원이 김만배 그 당시에 기자가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갔고, 그것이 하필이면 이 대법원 판결과 굉장히 일치하는 시기였다. 이런 어떤 의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사실 광에 그냥 자신이 직접 부딪혀야 되는 어떤 상황, 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죠. 어떠한 당직이든 권력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원칙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김용 부실장이나 혹은 정진상 실장 기소되자마자 당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다? 이것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버텼으면 좋겠다, 잘 견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이라는 무기를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수라판에 상대방이 짱돌 정도 드는 게 아니고 막 재크나이프부터 시작해갖고 막 세 사람까지 다 동원해서 오는데 품위 있게 국민을 믿고 판사를 믿고 양복 딱 차려입고 가서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말이지. 저는 그분이 나름대로 책도 좀 읽으신 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물론이죠. 이거는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김현주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뭐 짱돌, 잭나이프, 쇠스랑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양복 입고 나가느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뭐 그런 온갖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게 과연 그 주체가 누구인가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정말 방탄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모두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야 우리가 뭐 관심법이 있지 않은 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한 언론의 그 논설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하고 난 연후에 그 보도가 된 게 있었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그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내심으로는 불체포 특권을 유지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와도 이제 그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방탄을 할 것이다. 당대표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뭐 옥중공천 뭐 이런 말을 입에 담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 언론인의 시선에서는 옥중공천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을 좀 잘 비추인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의
당의 여러 가지 좀 당내 민주주의를 약간 해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자제 요청을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 네. 속마음으로는 그게 과연 자제 요청인가, 뭐 일종의 암묵적 합의 내지는 묵과 아니면은 뭐 그렇게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원하는 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까라는 뭐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에는 저는 그 과거 그분이 이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네. 60이 넘으면 뭐 뇌가 어떻게 된다. 이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면서 자꾸 좀 헛발질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민씨 대표님 어떻습니까? 뭐 세 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다 반박을 해드리고 싶은데 태영 의원이 저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탈북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아니 최고위원이 됐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그 찍은 태영 의원을 지지한 국민의힘 당원들 제 비판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 뽑았나? 국민들 싫어하면 판단하면 됩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당원들로서 권리당원들 당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좋아하는 정치인 지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십시일반 떡도 만들고 떡도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이른바 수박 실적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지자가 만든 게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보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것들이 이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해보겠습니다. 예, 하긴 뭐 그런 보도를 봤으니까 저는 그래서 막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정말 우리 지지자 그렇게까지 했겠나 싶었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제 기억으로 한 10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인 글도 한 3번 정도 쓴 것 같아요. 이러지 말자고. 뭐 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른바 지지자 한 분 한 분을 말려야 됩니까? 당대표가 그렇게 당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러지 마십시오. 공개 토론회 가가지고 수박 얘기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그 당원이 무색해서 앉았어요, 자리에. 그 정도로 당대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면은 그 정도면 진정성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짧게 이제 수사 얘기를 전 이러다가 성남에 있는 모든 동이 수사받게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뭐 정자동, 뭔동, 대장동. 정권 바뀌었죠. 검찰 바뀌었죠. 이러면은 어느 지자체장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혐의라고 하는 것들은 검찰이 지금 일방적으로 쓰여놨는데 재판을 거치면 포연이 거치면 저는 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거 보고요. 방탄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만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방탄이 저렇게 소환 조사를 3번씩 갑니까? 어느 분은 절대 한 번도 안 받잖아요. 어느 분 절대 안 가지 않습니까? 자기 편들은 3번씩 받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 가서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가 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폄하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쌍방울 그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릴 텐데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진술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신문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의 측근 비서실장이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이 조문을 갔다고 합니다. 조문을 가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쌍방울 대북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들은 김성태 전 회장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 대북 사업 경기도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대표도 쌍방울이 대북 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물론 이것만 따로 들여다보면 아니 이렇게 이 축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달아서 나오는 모든 보도가 사실상 이것과 연관이 돼서 경기도가 쌍방울을 모른다 한다가 아니라 아예 쌍방울에 지금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주선을 하고 경기도가 기획을 하고 경기도가 지금 수행을 했던 것을 쌍방울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그래서 경기도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에, 지사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공약집에 보면 뭐 북한과 관련된 광물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은데, 지금 그 쌍방울이 북남 협력 제안서 2018년도 12월 달에 그 작성한 걸 보면 거의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해서 붙인 듯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하는 대로 서로 전혀 별개이고, 선양에 갔을 때도 동선이 잠시 겹쳤을 뿐이지 나는 나대로 북한을 만났고 북한의 담당자들을 만났고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북한의 담당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아마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만 하면 자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혐의들을 그대로 자신이 떠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진 모르겠으나,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에게 향하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이 화살이 아까 그 방향표가 다 이재명 지사를 향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도 오늘 또 재판이 있습니다. 지난 7일에도 재판이 있었는데 불법 선거 자금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김용 전 부원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용이 총알 필요하다. 빨리 10개 달라. 그리고 휴가를 10개 더 달라. 대선 자금 요구했다는 겁니다. 10억씩 2번 요구했다. 총 20억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총알 좀 있어야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개, 그 이후 추가로 10개 필요하다라고 했다. 2021년 2월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또 검찰 진술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동 관련 보도가 나온 후였는데 김 전 부원장이 전화로 돈 안 되냐라고 해서 지금 상황 모르십니까? 엄청 심각합니다. 기사 못 봤습니까? 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진술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김진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유동규 씨가 이야기하는 뭐 총알 10억,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마련해서 못 갖다 줬다라는 거니까 이제 정황 근거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첩보 영화를 불사케 할 정도로 뭐 은밀하게 만났다, 공중전화를 통해서 만났다. 이 김용 씨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돈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돈을 건넸다는 정민영 변호사는 그 당시에 대장동 일당 상당 부분이 구속 기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명 운동을 한다라는 취지로 좀 만나기를 요청해서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이제 만나 주기는 했지만 돈을 수수한 적은 없다라고 해서요. 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그 일당들이 어떤 경위로 마련해가지고 전달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어떻게 밝히는지에 따라 공소유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희 변호사 어떻습니까? 네, 근데 뭐 진술들이 계속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게 그 요 10억 추가로 요구한 부분, 10억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돈을 마련을 해서 한 7, 8억 정도를 마련해서 실제로 유동규한테 전달을 했다. 요 얘기가 이제 나온 바가 있고, 그 진술 관련해서는 이제 진술의 어떤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진술이 얼마나 어떤 그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혐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것들 있잖아요. 뭐 폭행이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 이런 거는 다른 진술 말고도 증거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런 뇌물죄나 아니면 뭐 성범죄 같이 좀 어떤 기밀성이 있는 범죄들 있잖아요. 어떤 양 당사자 간의 어떤 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범죄들은 아무래도 진술의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언론에 지금 인용된 부분은 딱 저 내용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저거를 수사기관에서 저 그 내용들을 조사를 한다 하면 그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했으며 뭐 어느 장소에서 얘기를 했고 뭐 당시에 뭐 심지어 뭐 날씨는 어땠나, 시간은 몇 시였나,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을 다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꾸며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다 종합해서
구체성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떤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식이 뭔지 아십니까? 비빔밥, 뭐 이런 불고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자막에도 나오듯이 떡볶이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한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건 꽤 오래된 일이지만 떡볶이에 대한 인기는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장유 변호사님, 네. 떡볶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습니까? 아무래도 K컬처의 덕분입니다. 여러 한국 영화, 드라마에 따른 나오는 장면 중에 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 굉장히 많은 뭐 분점들을 내기도 하고요. 그럼 밀키트 같은 거 수출도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막 200억 원을 달성하고 굉장히 매출도 상승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K컬처가 일단은 K푸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BTS의 역할도 꽤 컸다고 하죠. BTS 역할이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BTS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팬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굉장히 맛있게 먹는 또 장면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떡볶이 판매량이 증가했고 미국 내에서도 전문 식당도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떡볶이가 미국을 장악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더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떡볶이가 아니라 떡볶이만이 아니라 매운맛의 서양,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불닭 땡땡면 아시죠? 네네. 가장 매운 우리나라에서 네네. 라면 불닭 땡땡면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식품부가 작년에 이제 그 판매한 그런 어떤 식품과 관련된 그 데이터를 보면 이 고추장 양념, 떡볶이 양념 이 소스류가 34%나 차지한대요.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떡볶이 물론 떡볶이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밀키트 제품이 약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450% 신장을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떡볶이의 떡의 식감도 참 이게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매운맛에 서서히 뭐 맛이 아니라 통각이라고는 하지만 서서히 서양인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아닌가, 입이 튀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BTS의 열풍으로 떡볶이가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방금 영상 뭐 자료화면 보셨지만 외국인들도 상당히 뭐 맛있게 먹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떡볶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음식이 됐다는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인데 이번에 신입사원 16,000명을 뽑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술 인재를 찾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올해 삼성맨 16,000명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유 변호사님, 네.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 하도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과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인재를 그렇죠. 사실 기업의 본부는 이제 인력을 고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재용 회장이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본인이 특별복권 대상자로 발표가 된 직후에도 입장문을 내고요. 일단 지속적인 투자,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 이게 삼성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구미전자 공고를 가서 학생들과 간담회도 했어요. 이 학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성의 현장에 한 2,000명이 넘는 이 학생들이 여기 이 학교의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삼성이 어떤 면에서는 좀 결단을 내렸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좀 줄어들고 경력사원 채용하는 분위기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삼성은 뭐 유지를 하고 있고 요즘 취업시장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요. 아마 취업하려는 분들도 희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 3월 3일이었는데 삼겹살 데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유통업계가 이제 돼지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축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행사 상품에 살코기는 없고 비계만 잔뜩 있었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비계만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팩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이 나갈 텐데 위에 있는 부분은 삼겹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살코기와 지방이 비계가 적절히 갖춰져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위인데 그 아래쪽에 있는 걸 보면은 숨겨놨던 부분 보면은 살코기는 없고 대부분 다 비계로 저렇게 깔려 있어서 화가 난다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런 게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김여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주부 입장에선 굉장히 화가 나죠. 그 이제 팩을 열어보게 되면 이제 분노가 치미는데 사실상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즘 고물가 시대에 네. 그야말로 우리 한돈 소비도 진작을 시키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제 저가로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네, 네. 해서 대형 유통마트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평상시에 뭐 100g에 뭐 한 3,500원 뭐 이상도 되는 이런 것을 이제 2,000원 정도에 이제 판매한다고 하면 주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사놨다가 냉동에도 쟁여놓고 그러니까, 두고두고 먹어야지 하고 이제 또 왕창 많이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와서 팩을 열어보니까 이게 삼겹이 아니고 비계 한 겹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윗줄만 괜찮고 밑에는 돌돌 말아놨는데 피니까 완전히 기름덩어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가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또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업계에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준다고 합니까? 일단 반품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은 비계가 많다라고 삼겹살을 이제 뭐 반품해주진 않지만 이건 이제 행사 기획 상품이었기 때문에 반품 내지는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3월 3일로부터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요. 실제로 안 드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또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겹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